1955년 봄 경북의 깊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가파른 산길을 타고 내려오면 농가 밭이 이어졌고 들판 너머로 먼 산자락이 아침 햇살을 머금고 있었죠. 그곳에 낡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고 그 집이 저 이정희의 첫 풍경이었어요. 지붕은 오래되어 이곳저곳이 부서졌고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지붕 틈새로 뚝뚝 떨어졌고 겨울이면 바람이 그 틈으로 들어와 이불 사이를 스며들었죠. 집 앞 흙길은 마른 햇살에는 갈라지고 비 올 땐 진흙탕이 돼 있어서 아이들의 발은 늘 묻었고 옷자락도 무거워졌어요. 저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돌아보면 태어나자마자 들어온 첫 기억은 연탄 난로 속 불꽃 냄새와 어두운 방 안 촛불 불빛이었고 손끝에 닿는 차가운 나무 바닥과 어머니의 숨소리였어요. 아버지 만호는 마을에선 유능한 농부라 인정받았지만 집안에선 폭풍처럼 거셌고 목소리가 크면 문이 덜컹하고 식탁 위 그릇들도 흔들렸어요. 일이 먼저다. 인내해라. 말 많으면 일만 망친다. 아버지의 말은 대부분 명령이었고 명령이 아니어도 어조만으로 제 마음이 바스락 부서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말이었어요. 작은 미소가 드물게 지나가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무언의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어머니의 손은 빨랫비누 자국, 밭일의 흙, 장작불의 열기로 다소 푸석했지만 그 속엔 강한 결심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오빠 태수는 어머니의 그런 손길 아래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태수가 앞으로 잘 될 아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태수를 자주 칭찬했어요. 태수가 들판에서 해지는 모습도 옷이 헝것 같아도 똑바로 일어서면 누군가 박수라도 칠 듯 무언가 기대를 받는 존재였죠. 정희는 언제나 태수 뒤에 있었어요. 태수가 뛰면 뒤를 쫓고 태수가 물을 길어오면 옆에서 바가지라도 들고 와야 했고 논 고랑 밟으며 옷자락 끌려도 말없이 견뎠어요. 마을 사람들의 말이 어른 뒤섞여 들렸어요.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여자는 알아서 할 줄만 알면 된다. 여자답게 살아라. 그 말들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가시 같았고 항상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조금만 하면 된다. 참으면 된다. 너만 조심해라.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절제였어요. 어릴 적 들판 끝 나무 위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면 입안에 든 먼지조차도 자유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이 코끝에 닿고 새소리가 나면 마음이 잠시 풀어졌고 흙냄새가 피부에 묻는 날에는 살이 실감나게 누워 있었죠. 그런 순간들이 있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둠이 먼저 맞았고 밤 냄새와 함께 조용한 탄식이 들렸고 말없는 후회의 흔적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학교에 처음 가게 된 날이 떠올라요.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헌 옷을 손질하고 보자기에 책을 싸고 어머니가 내주신 밥을 주섬주섬 챙겨갔죠. 등굣길에는 들판 사이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발끝을 적셨고 햇살은 미지근하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교실 문턱을 넘었을 때 칠판의 검은 문지방 가루, 분필 냄새, 창가빛이 들판 그림자처럼 덧그림자 만들어내는 모습이 모두 새로웠고 두려웠어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먼 울림처럼 들렸고 선생님 목소리는 멀고 또렷했어요. 열심히 하거라. 라는 말이 있었지만 누군가 날 바라본다는 느낌은 없었고 내가 등장할 무대는 그곳엔 없을 거라는 막연한 불안만 가득했어요. 성장하면서 마음속 목소리가 커졌어요. 책장 넘길 때 글자 하나하나에서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먼 도시 이야기, 대학, 책이 가득한 도서관, 강의실에서 울리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밤마다 속삭였죠.
하지만 낮이 되면 들판이 있고 집안 밥 짓는 냄새, 논두렁 풀 냄새, 장작불 연기, 어머니의 손끝 상처 이런 현실이 돌아왔고 그 속엔 나를 향한 기대보다는 나를 묶는 책임이 많았어요. 한겨울 눈이 많이 내린 날 눈발이 날려 초가집 지붕 위 쌓이면 고요함이 마을을 뒤덮었고 발소리는 눈 속 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날 어머니는 불을 더 지피고 아버지는 창문을 세게 닫았고 태수는 밖에서 들어와 코끝이 빨개진 채 마루에 올라앉았죠. 정희는 작은 방 구석에 앉아 따뜻한 이불 하나 덮었지만 온몸이 시렸고 마음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시린 마음 끝에서 불현듯 떠오른 생각, 나는 저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슴을 울렸고 눈물 한 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어느 날 낮에 논두렁에서 풀을 뽑다가 스치는 바람에 어머니가 멀리 밭 한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조금 이쪽 와서 도와라. 그 소리에 정희는 흙 묻은 손을 털고 갔고 어머니의 얼굴이 햇살에 반쯤 숨겨져 있었고 눈이 붉고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너 참 말이 없구나.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고 속으로는 자꾸만 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날 어머니는 조용히 한 작은 책 조각을 꺼내 주었고 책 표지에는 먼지 쌓인 글자들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읽을 만한 책이다.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고 정희는 손끝 떨림을 느꼈어요. 그 책은 어린 시절의 꿈이었고 문득 내 삶에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 마음속에 뿌리 내렸어요. 마을회관에서 복사일을 처음 맡았을 때 사람들 눈이 많았어요. 왜 저렇게 책만 보나. 저녁이면 노인정 가서 집 나르던 애 만나 수군거림이 있었고 정희는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했어요. 손끝이 아프고 등이 뻐근해도 그 고단함 속에 자신이 한 걸음 움직였다는 느낌이 있었죠. 밤이 되어 등불 불빛 아래 앉아 책 읽으며 글자 하나 틀릴까 조마조마 손을 떼지 않았고 내일의 공부를 생각하며 노트에 작은 메모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어느 봄 마을에 장학회가 왔고 선생님이 정희를 추천했어요. 정희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말이 그녀 귀에 닿았고 알 수 없는 설렘이 심장 한 구석을 두드렸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의 나날들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간이었고 하루하루가 고비였어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침밥도 거르고 집안 대소사 돕고 일용직도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피고 글자를 입에 새기다시피 했죠. 어머니는 조용히 희망을 감췄고 아버지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정희는 알았어요. 세상은 나한테 작은 문 하나라도 허락할 수 있다는 걸. 밤바람이 부드러웠어요. 등불 하나 켠 방안이 아니라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던 그 밤, 정희는 떨리는 심장을 손에 얹고 속삭였어요. 나는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산꼭대기까지 닿을 듯 했어요. 그 밤 이후 정의 삶엔 더 이상 단순히 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녀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임을 느꼈어요. 새벽이 깨기도 전이었어요. 기차역 플랫폼 위엔 안개가 살짝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철로 위를 비추고 있었죠. 바람이 싸늘했어요. 목덜미가 시렸고 숨이 입술에 닿을 때마다 하얗게 김이 피었어요. 정희는 손에 든 작은 가방을 꼭 쥐었고 등 뒤로 집에서 온 보자기 하나가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싸준 손수건, 작은 거울, 마른 꽃잎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가 잊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로 위 철컹철컹 바퀴 소리가 가까워지고 객차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플랫폼 전체에 울렸죠. 사람들은 줄지어 서 있었고 타는 이도 내리는 이도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모든 것이 벅차 보였어요. 작은 손이 떨렸고 가슴이 요동쳤고 눈앞에 펼쳐질 새 세상이 한편으론 믿기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론 끌렸어요. 떠나는 것은 상실이었고 그것만큼 기대였어요. 기차에 올라 자리를 잡았을 때 창문 너머로 본 풍경은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밤하늘이 아직 남아 있었고 별 몇 개가 별처럼 반짝였고 그 아래 마을의 불빛은 점처럼 작았어요. 집집마다 등이 꺼지면 창문 안 작은 불빛만 남았고 그 불빛이 어머니가 늘 켜놓던 등불 같았어요. 정희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죠. 그녀 마음속에는 고향이 이렇게 멀리서도 반짝인다는 사실이 미묘하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로가 흔들릴수록 정희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고 눈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굳이 삼켰어요. 지나가는 들판, 산등성이, 농고랑, 개울물 흐르는 소리, 멀리서 부르는 소리 없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뒤로 멀어졌고 앞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어요. 불안도 있었고 공허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기대로 부풀었어요. 미지의 세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고요히 울렸죠. 도착한 역은 도시의 외곽이었고 낯선 간판, 차량들의 불빛, 사람들의 말소리, 휘파람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달리는 버스 소리 등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그 안에 섞인 매연 냄새와 음식 냄새, 사람 냄새가 나를 살아있게 한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고향의 흙냄새와는 다르지만 이곳 역시 누군가의 삶이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어요. 첫 학교와 첫 등굣길은 상상보다 더 힘들었지만 또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낯선 교문, 크고 높은 담벼락, 다른 학생들의 유니폼, 새 가방, 깔끔한 교실, 창가의 햇살, 복도 끝에서 들리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선생님의 발소리, 칠판 긁히는 소리, 분필 가루 날리는 소리, 책상 사이 의자 긁는 소리 모든 것이 소리가 되었고 시선이 되었고 순결이 되었어요. 처음 받은 교과서 무게가 손목을 잡아당겼고 필통 속 연필이 뾰족하게 느껴졌고 노트 첫 장에 적는 이름이라는 글씨가 마치 자기 자신을 세상 앞에 내보이는 선언 같았어요. 친구들은 쉬지 않고 떠들었고 서로 농담하고 어떤 애들은 벌써 연애 얘기를 하고 교실 창문 너머 가을 하늘 보며 꿈을 말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소란 속에 조용히 앉았지만 마음속은 갑자기 커져버렸어요.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는 욕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현실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웠어요. 돈 문제, 숙제 문제, 피곤함, 집에서의 기대감과 외로움.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도시 버스비며 점심값이며 학비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밤이면 좁은 방 안 등불 하나 켜고 책 읽는 동안 어깨가 묵직해졌어요. 방금 읽은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지만 이해가 잘 안 되어 잠이 오지 않았던 밤도 많았고 창문 너머 달빛이 방바닥에 그림자를 만들면 그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도 들었고 멀리 들리는 기차 소리가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낙엽이 교문 앞에 쌓이면 발소리가 바스락 소리를 내고 겨울 바람이 교실 창틈으로 부딪히면 조각바람처럼 오싹했죠. 어느 날 시험 결과가 나왔고 정희 이름 옆에 작은 점수가 찍혔지만 그것이 그녀에겐 축복 같았어요.
노력했기 때문이었고 그 작은 숫자가 자신이 길 위에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친구가 너 이번에 잘했더라라고 말했을 때 얼굴이 뜨겁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뭔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창가에 기대서 창문 밖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가로등 줄이 길게 이어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밤하늘 자르고 사람들의 실루엣이 살짝 비춰지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된 것 같았어요. 돌아가면 고향이 기다리고 있고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엔 익숙한 냄새와 얼굴들이 있을 테지만 이제는 내가 달라졌음을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고 방 안엔 고요함만이 있었지만 고요함 속에 새벽이 올 예감이 있었어요. 내가 고른 길이 힘들겠지만 내 목소리가 여기까지 닿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며 또 한 번 속삭였어요. 나는 나답게 살 거예요. 그 말은 조용히 방 안을 울렸고 나 자신의 가장 작은 승리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무언가 멈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말이 줄었고 눈치가 늘었습니다. 그 틈에서 정희는 느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요. 태수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진 건 둘째 치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소리, 발을 딛는 무게, 물을 마시는 방식까지도 모든 행동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자주 정희에게 머물렀고 웃음은 늘 반쯤만 지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예전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태수는 무뚝뚝했지만 차갑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자주 가까이 오고 자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주 손을 뻗었습니다. 하루는 태수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말도 없이. 정희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막았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돌리지는 않았지만 그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불을 켠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부엌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순애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고무장갑 위에 물방울이 맺혔고 그릇은 반쯤 헹궈진 채 멈췄습니다. 왜? 뭐가 이상한데? 자꾸 방 앞에 서 있어요. 말도 예전이랑 다르고. 그냥 너가 예민한 거겠지. 아니에요. 진짜 이상해요. 너도 좀 조심해.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 말에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모든 걸 덮으려는 목소리. 이상한 건 말하지 말라는 암묵적 경고처럼. 그날 밤 정희는 문을 2번 잠갔습니다. 잠그고 또 잠그고 손잡이를 여러 번 흔들어 확인했습니다. 이불을 끝까지 당겨 덮었고 창문은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환기가 아니라 도망칠 틈을 열어두는 마음으로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을 지나는 발소리, 어디선가 멈춰선 기척. 정희는 이불을 더 당겨 얼굴까지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밝았습니다. 방 안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건 침묵 속의 인기척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탁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던 순간 오빠가 정희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왜 자꾸 피해?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피한 적 없어요. 지금도 눈 안 마주치잖아. 그냥 아파서 그래요. 아프다고? 뭐가 그렇게 아픈데? 말이 길어질수록 손목을 잡은 손이 강해졌습니다. 정희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놓아요, 아프다니까요. 그때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오빠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결국 손을 놨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방에 들어와서 멍하니 앉았습니다.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붉게 얼룩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냥 열어보기만 했습니다. 나갈 곳은 없었지만 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펜을 멈추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누구도 날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도 좀 참아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정희는 엄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왜 제가 참아야 되는데요? 오빠도 예민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멀게 들렸고 친구들 웃음소리도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공책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가방 속에 어젯밤 접어둔 편지가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자 하나 적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수백 번을 썼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설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우산이 없던 정희는 그냥 비를 맞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물에 젖은 운동화가 무거워졌고 양말은 축축하게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걸었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자신을 붙잡아줬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땐 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오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식탁 사건 이후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정희는 마루 끝에 서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하냐?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그렇게 무서워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왜 그러는데요? 네가 이상하잖아.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지금이 더 이상해요. 정희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그제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숨과 피로가 묻은 목소리,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 회색의 말. 오빠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발끝만 내려다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문을 잠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책을 폈습니다. 글씨를 쓰다 멈추다 반복했습니다. 살고 싶다. 그 말이 가장 먼저 적혔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집은 숨막힌다. 이 집은 무너지고 있다. 나는 벗어나야 한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튀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머릿속은 또렷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밖에는 별 하나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야겠어요. 도망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냥 나라도 나 편이 돼야죠. 이불 속에서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편지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몇 줄 적은 글씨가 밤 공기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는 나갈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한 건 말해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였어요. 오빠가 무서워요. 엄마가 저를 외면한 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저를 구할 거예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에 둘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누가 읽든 혹은 아무도 읽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 밖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정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괜히 생각 많지 말고. 그러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그 손길을, 그 숨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앞섰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며칠 전 밤 문이 열렸을 때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옷 자락을 움켜쥔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불 속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섰고 눈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정희.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내밀어진 작은 목걸이. 이거 내 거야. 그 순간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몸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조용히 들이쉬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매일 똑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어둠 속 그림자, 아빠의 발소리, 엄마의 무표정, 그리고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 목이 터질 듯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꿈. 몸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메스껍고 식사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배에 묘한 묵직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넘어가려 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눈치챘습니다. 하루는 아침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혹시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맞니? 엄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숨을 삼켰고 떨리는 손으로 정희 배를 감쌌습니다. 이게 다 뭐니 정희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속엔 놀람, 분노, 죄책감, 후회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정희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엄마가 약했어. 엄마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정희는 더 울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너무 늦은 후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은 언제나 짓밟혔고 약한 자는 항상 침묵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밤 오빠는 다시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희하자?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잠시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까지도 듣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전혀 잠들지 못한 채였습니다. 배를 감싼 손이 더 세게 움켜쥐어졌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뛰고 있는 존재. 고요한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자라나는 생명. 정희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잘못 없어. 내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라도 널 지킬 거야. 그날 이후 정희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얼굴빛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들. 그러나 정희에게는 모든 순간이 버거웠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묵인인지,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엄마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도. 밤이 되면 불을 켠 채 잠들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 방문을 바라보며 다시는 열리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오빠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뭐든 도와줄게. 그 말이 차라리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됐어요.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해. 너 혼자 겪게 해서. 그 순간 무너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왜 아무도 나 편 안 들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도 울었습니다. 서로 붙잡지 못하고 멀어진 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책, 손수건, 통장,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편지 한 장. 엄마, 나는 떠나요.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오빠는 웃고 나는 울잖아요. 엄마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도.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오빠는 자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숨결이 이제는 소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집, 낡은 벽지, 금이 간 유리창, 먹다 만 케이크 조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하지만 정희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끝났고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은 어두웠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가는 길. 정희는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은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분명 정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다음 날 정희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찬송가가 작게 울려 퍼지고 따뜻한 난로가 숨결을 감쌌습니다. 교회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숨이 트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으면 누구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뒤늦게 남은 정희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영이었습니다. 또래 친구였고
교회에서 처음 말을 붙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얼굴이 안 좋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영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있잖아, 서울에 아는 하숙집이 있어. 아주머니가 식당도 같이 하시는데 일도 오면 먹고 잘 수 있어. 정희는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진짜? 응. 돈은 많지 않아도 일자리랑 방은 있어. 그냥 너 생각나서. 영희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버스 시간표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조용히 혼자. 정희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갈래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라가는 반찬과 뜨겁지 않은 국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기도 나도 숨 막혀요. 엄마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며칠 뒤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희가 늘 감사히 받았던 고구마 케이크를 만들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말은 엄했지만 속은 따뜻한 양반이었지.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 다 챙기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빈자리 속에서 정희 마음에는 아주 작은 빛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수첩 하나, 작은 편지지와 연필, 그리고 영희가 준 봉투. 작은 소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새벽에 깨 있었습니다. 문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희가 신발을 신을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 뒤돌아보지 마. 정희는 발끝이 떨렸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골목이 작아졌습니다. 비포장도로의 흔들림에 몸이 따라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생명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이야.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불안정한 미래. 하지만 처음으로 가슴속에 미래라는 단어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사람들은 빨리 걸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안내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호선 신설동 하숙집, 정문 초록 대문, 벨 2번, 지하철을 타는 것도 갈아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어색했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역을 지나칠 뻔했고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칠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간신히 하숙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저물어 있었습니다. 초록 대문 앞. 정희는 벨을 2번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 영희 언니가 소개해서 왔어요. 하숙집. 아, 영희 친구. 그래, 어서 들어와. 그녀의 이름은 김정화. 서울에서 식당을 하면서 2층 하숙방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장판과 얇은 이불, 그리고 손때 묻은 책상 하나.
하지만 그 방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숨 쉴 수 있는 공간. 처음으로 정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재료를 옮기고 점심시간에는 그릇을 닦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만큼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식당 단골인 젊은 여자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정희요. 몇 살이야? 17이요.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도 너만해. 말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너랑 비슷해. 가끔 얘기해도 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웃음 비슷한 표정이 얼굴에 맺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것. 그게 그렇게 낯설고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밤이면 작은 수첩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실수 안 했다. 손님이 이름 물어봤다. 아기도 괜찮은 것 같다. 그 짧은 메모들이 정희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메모와 함께 버스비 몇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괜찮아? 언제 한번 편지 줘. 너 잘 있을 거라 믿어. 아기는 꼭 건강하길.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혼자 아니야. 작게 중얼이며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바람이 차지만 햇살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식당 앞 가로수 아래에서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잘 살 거야. 아기랑 나 둘이.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서울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숙집 아침은 늘 부지런했습니다. 닭이 먼저 울기도 전에 부엌불이 켜졌고 솥에 밥이 찌고 국이 데워졌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불판 닦고 채소 씻고 쌀 씻고 냄비를 정리했습니다. 입술이 트고 손가락은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낮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접시가 빠르게 쌓이고 땀이 등에 맺혔습니다. 허리가 자주 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희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작게 자라났습니다. 아기는 자랐습니다. 눈이 맑고 웃는 얼굴이 늘었습니다. 밤에 울고 식사 시간엔 밥을 흘리기도 했지만 곧 앉아 먹고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자. 너랑 나 둘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첫 등교날 새 가방과 반짝이는 신발을 신고 나섰습니다. 정희는 가방끈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이 흔들릴 때마다 정희 속에도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날은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교회 어르신들도 민수를 알아보셨습니다. 예전엔 말도 많지 않던 민수가 인사하자 좋구나. 아이 성실히 자라네. 그 말에 정희는 마음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마음, 꿈꾸는 마음, 누군가 인정해주는 마음. 오빠와의 사이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밥을 다 같이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빠가 조용히 국을 떠주거나 정희가 민수 재우면 식탁 치우는 걸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배려가 생겼습니다. 그 배려가 정희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얼굴에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 올라온 햇살처럼 미소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민수가 뛰어노는 마당 옆 화분에 물을 주면서 엄마는 정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참 듬직해졌다. 엄마가 있어서요. 정희는 작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새 책가방, 교복 바지 주름,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에 정희는 웃었습니다. 하숙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조금 더 많아졌고 단골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오는 커피 손님, 저녁 정리 도우미가 필요한 날, 정화 아주머니가 도와줄래? 하고 묻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희는 허리가 아파도 고개를 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아프면 그 손으로 또 누군가에게 밥 한 끼 건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하루를 기록합니다. 밥 설거지했음. 민수가 숙제 끝냄. 손님 칭찬 들었음. 그 짧은 문장들이 정희 하루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울 괜찮니? 힘들지? 그 아래엔 버스비 몇천 원과 함께 아이는 잘 있지? 너도 잘 지내길 그냥 바랄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눈물이 떨렸습니다.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도 떠올랐습니다. 순간 정희는 자신이 이 삶을 택한 것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숙집 현관방,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거리 가로수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봄바람이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고개 숙임으로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하숙집 바깥 가로수에 연두빛 새잎이 돋아났고 햇살이 더욱 온화해졌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공기가 기분 좋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수가 학교 복도로 걸음을 옮길 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가방 스트랩을 손바닥으로 잡아당기고 교문을 나서는 민수 웃는 얼굴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와. 멀어지는 등 뒤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식당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손님 앞 접시를 들고 걸었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서 소금기가 살짝 반짝이고 국 냄새가 퍼지고 불판이 더웠습니다. 허리가 저리지만 마음이 덜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빠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더라. 정희는 설거지하며 웃음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그래도 무사히 끝냈어요. 오빠 손이 그녀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너 참 잘 견딘다. 그 말에 정희는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내면엔 평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하숙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 학교 잘 다녀요? 네, 잘 다니고 있어요. 꽃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정희는 꽃잎 하나를 조심히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색과 향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았고 민수가 숙제책을 펼쳤습니다. 오빠가 숙제 도와주고 엄마가 간식 준비했습니다. 소파 끝에서 정희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온기가 손끝에서 퍼졌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수첩에 하루를 적습니다. 민수 웃음 들었음. 손님이 고맙다고 했음. 꽃 받음. 그 메모들은 흔하진 않지만 삶이 계속됨을 말해줍니다. 어느 주말엔 교회에 갔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반짝였습니다. 영정 사진 없는 빈자리 대신 웃음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예배당 안작은 창문을 오래 메웠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가는 마음 속에 피는 꽃입니다. 그 말이 정희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오고 먼 도시 소음이 거리 건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공포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희는 배를 감싸고 속삭였습니다. 너랑 엄마랑 오빠랑 우리가 살아낸 것이 기적이에요. 민수가 자라 대학을 갔습니다.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구를 들곤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마음 설렜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삶 지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삶 지켜준 거야.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손에 잡히는 삶 속에 있었고 고단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일의 웃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곳은 귀로 듣는 인생 채널입니다. 삶의 가장 조용한 순간들을 귀로 함께 나눕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